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엄마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을 정말 여럿 낳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아들 하나만 낳게 되었네요. 뭐 그게 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유겠지만 말이죠. 남편은 제가 27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만삭이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저희 아들이에요. 남편은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들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른 다시 재혼을 하라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이는 본인들이 대신 봐줄 테니 얼른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먼저 떠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뭐 그런 것도 크긴 했지만 그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떼어놓고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얻는 행복감이 컸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몇 배는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또 힘들게 키운다는 걸 알았는지 일찍부터 철이 들었어요. 엄마 고생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자신이 늘 엄마를 도와주고 성공해서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만큼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가져오는 성적표는 늘 1등이었어요. 본인이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가 젊은 날 자신을 선택하고 고생만 한 걸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라는 말을 언젠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해주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아들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보다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다가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그 순서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 같은 것도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약한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든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안 말리고 뭐 했냐,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다니 미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들을 했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그냥 그 아이는 뭐든 하면 제대로 하는 아이니까 잘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위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러더군요. 우리 이사가요, 어머니. 어디로? 제가 집은 이미 사뒀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집이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중 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아들을 뒀냐,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야 그런 아들을 둘 수 있냐고 다들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공한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제 마음에 걸리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여자는 없냐? 왜요? 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힘든 일 하는 사람이 옆에 힘이 되는 예쁜 아내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뭐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저를 위해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에는 어찌되었든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리만족이라면 대리만족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눈치가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물었더니 쑥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던 게 아직 눈에 선합니다. 아직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소개해드릴 정도는 아니고 잘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예쁘고 참한 아가씨라고 했어요. 성격도 너무 좋고 말도 예쁘게 하는 아가씨라
만나면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만나면 마음이 편하다한 그 부분 말이죠. 아들이 심적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여사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인사를 시켜주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감을 집에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한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만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어떤 음식을 할지, 어떤 과일을 내줄지 그런 것도 고민이었고 무슨 옷을 입고 있을지도 엄청나게 고민하며 생전 안 하던 백화점 쇼핑까지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나 좋으세요? 그럼 너무 좋지. 아이처럼 설레는 제 모습을 아들이 보고 웃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오빠 차 타고 편하게 왔는데요, 뭘.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포시 웃는 며느리의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미스 춘향 출신이라더니 너무 곱고 예쁜 얼굴과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 모양,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와 어른을 공경하는 듯한 그 말투, 정말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밥을 먹고 과일을 먹을 때 버릇이나 행동들까지 너무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잘해. 알겠지?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너무 마음에 든다. 저렇게 예쁘고 참하고 게다가 착해 보이기까지 하고 소개해준 사람한테 잘해야 한다. 알겠지? 제가 밥 많이 샀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네가 사. 제가 마음에 무척 들어하니까 아들은 오히려 웃으며 꼭 결혼해야겠다 하더군요. 지나고 보니 정말 저도 아들도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그때의 그 모습의 며느리는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할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이죠. 며느리는 앞서 이야기했듯 미스 춘향 출신이었어요. 얼굴이 아주 고왔습니다. 게다가 학벌도 좋았고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다 교육자라고 하셨어요.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우리 집을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니? 우리 집이 어디가 어때서요? 아무래도 홀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집이면 저도 그런 집으로는 장가 안 들어요.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잠도 오지 않더군요. 혹시나 그쪽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기색을 보이고 그걸 보고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할까 봐서 말이죠. 그만큼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저희 아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체중이 확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에는 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성공한 사업가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허락하고 남았을 텐데 그때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정말 마음에 드는 행동과 말들을 골라서 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더 친해지고 싶은데요. 그리고 어머님은 혼자시니까 외로우실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에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되는 건데. 말이라도 정말 고맙다. 그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면 정말로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내가 혼자 지내보고 싶어서 그래. 제 그 말에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자주 올게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사흘이 멀다고 제가 사는 집으로 와서 함께 밥을 먹고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고 쇼핑하고 좋은 곳을 함께 다녔어요. 이 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있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그 무렵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며느리를 봤냐고, 복도 많다고 말이죠. 그 집 며느리 하는 거 보다가 우리 집 며느리 하는 거 보면 내 속만 터진다니까. 우리 애가 그냥 유별난 거야. 정말 복도 많지. 그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을꼬. 나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런 며느리. 얘가 젊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 느지막이 복이 몰려오는 거지. 그런가 봐. 그렇다 해도 부럽네 부러워. 친구들의 말처럼 젊어서 험하게 살고 고생했던 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생이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몇 번이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그 정도로 행복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생같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네요.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묘하게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무런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무슨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힘들어 보였던 것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러더군요.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냐? 그이는 절대 어머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남편 회사가 엄청 힘들거든요. 자금난이 심각하나 봐요.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돈 문제로 꽤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집 같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아니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다. 이 집 팔아서 도움이 된다면 당장 내일 팔아도 돼.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간 며느리가 힘들어 보였던 것, 묘하게 신경질적이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어느 사람이라도 그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며느리의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이제 3살 난 손주도 키우고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남편 사업이 힘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제 아들도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 팔아서 도움이 된다면 나는 아무 데서나 살아도 괜찮으니 팔아도 된다.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걔한테 뭐라고 하지 말거라.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나한테까지 이야기했겠니? 아들은 괜히 어머니한테까지 이야기했다며 속상해했지만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은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어요. 아들이 자신이 사는 집부터 팔겠다 했지만 그것만은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집까지 팔아가며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아들아이의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어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니 당신이 가장 노릇을 못하고 있으면서 나보고 왜 아내 노릇을 하래? 누가 나 내줘 아랬어? 애 엄마가 자기 애는 봐야 할 거 아니야. 내 애이기만 해? 당신 애기도 해. 왜 나보고 애를 보래? 이제 돈도 못 벌어오면서 당신이 애나 봐. 제가 집을 팔고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들네 부부의 부부싸움을 봐야만 했습니다. 사실 끼어들고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아들에 대한 죄의식 아닌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을 벌어오진 못했지만 백방으로 다시 사업을 재건할 방법들을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며느리는 그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가장도 아니라며 난리를 쳤지만 말입니다. 애는 당분간 내가 볼 테니까 네 마누라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머니가 왜요? 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저렇게 돈돈거리는 사람일 줄은 몰랐는데. 원래 있다가 없으면 더 그런 법이다. 너는 너 일하러 나가. 애는 내가 볼 테니. 그렇게 손주는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아들도 사업을 재건하느라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 집에는 거의 손주와 저 이렇게 둘만 있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온 가족들이 있는 날에는 좋은 소리가 나오는 일이 없었어요. 서로를 향해 소리만 질러대며 서로의 탓만하기 바빴습니다. 특히 며느라기의 횡포 아닌 횡포는 나날이 심해져만 갔어요. 제가 미역국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선우가 좋아하지 않니? 하하, 아니, 어머님 아들만 입이냐고요. 저는 입 아니에요? 그래도 저렇게 돈 벌러 다니느라 바쁜 앤데. 벌러 나가면 뭐해요?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없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줘도 괜찮지 않겠니? 뭘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이혼을 하든가 해야지. 그래도 애도 있는데 애 때문에 발목 붙들려서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다들 시집 잘 갔다고 그렇게들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나 만나기만 해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이랑 만나서는. 몰랐는데 며느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뭐가 나은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없어 보이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망한 게 자기 기준에서는 없어 보이는 일이었고 말이죠. 당연히 매일같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러다 정말 갈라서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는 것만큼은 말리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건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 적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반가운 전화는 아닐 것 같다는 직감, 그런 거 말이죠. 그 전화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감은 언제나 예외 없이 맞았어요.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군요.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뒤로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병원까지 갔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사에게 아들이 왜 이렇게 누워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깨어나신 뒤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사고인가요? 아무래도 본인이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이요? 아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아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씩씩하게 본인이 할 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잘 극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힘든 건 아들일 건데 그건 마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멍하니 병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누워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조차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이제야 소식을 들은 건지 며느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사람 괜찮아요?
나도 모르겠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런 제 말에 며느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당히 놀라고 어딘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도 충격이 크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들으신 거 없죠? 무슨 다른 이야기? 아니, 상황이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이 병원에 잘 도착한 것을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더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은 생각보다 빨리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 금방 의식이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매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버리고 싶어지더라도 여기엔 나도 있고 네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잖니.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돌아오렴. 이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던 중 경찰이 아들의 휴대폰을 발견했다며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휴대폰을 열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분명히 아들에게서 그 어떤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쎄한 마음에 아들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사진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 것 같은 카톡의 내용과 며느리의 사진 몇 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로 가요? 저번에 그 호텔 같은 호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까요? 이제 곧 그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대화 내용과 남편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떡해? 네가 잘했으면 내가 다른 남자를 볼 일이 뭐가 있겠냐고 화냈더니 아무 말이 없던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내 새끼가 자존심이 있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야지. 자기보다 훨씬 잘난 남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참에 이혼하자고 있어요. 이혼은 조금만 기다려봐. 왜요? 아직 집에 말 안 했어요? 전에 곧 한다면서요. 아직 타이밍을 재고 있어. 딸애가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 시기에 내가 이혼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대화 내용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고 돈도 많은 남자와 말이죠.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고요.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증거들을 모았을지,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들아이 휴대폰에 저장된 그 두 연놈들의 사진을 보며 구역질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정말 가관이더군요. 바람을 피우는 주제에 그런 사진을 잘도 찍었구나 하는 생각에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어쩐지 며느리가 병원에 왜 거의 오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게 한 번에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병원에 남편이 누워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며느리를 생각만 해도 분노가 차올라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병원에 저러고 누워있는데도 제대로 얼굴 한 번을 비추지를 않더군요. 그 점이 저를 가장 화나게 했어요. 어쩌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 더더욱 말입니다. 저는 우선 며느리와 바람이 난 그 남자의 정체부터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부남의 사회적인 지위까지 있는 사람이면 그쪽을 먼저 공략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정체는 생각보다 금방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제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국내 중견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몇 번 난 적이 있어서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걸로 말이죠. 그런데 그곳의 대표가 불륜이라니. 그것도 한참이나 어린 유부녀와 말입니다. 게다가 그 상간녀의 남편이 그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타격이 엄청날 거란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상간남을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회장님 찾아왔는데요. 약속이 안 되셨으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내연녀 시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하면 만나 주시려나요? 무작정 찾아간 회사의 저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비서들이 눈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당황한 게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놀란 그들의 앞에 서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기업의 회장이라는 작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물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림이었겠죠. 만나던 내연녀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회사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림 말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자 저와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그 상간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서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본인이 잘못해서 그게 뉘우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쪽팔리고 무서워서 그렇다는 것을 말입니다. 딸벌대는 여자애랑 불륜을, 그것도 자기 딸내미 결혼 앞둔 사람이 잘하는 짓이네요. 그쵸? 제 딸이 결혼을 앞둔 건 어떻게? 왜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너는 네 딸 멀쩡히 시집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저도 모르게 반말이 확 나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저렇게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누워있는데 자기 딸내미 결혼 걱정이나 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제가 화가 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겠느냐고요. 저희 집에 알리시려고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남의 집은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놓고 자기는 싫다.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집에서만은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네?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것도, 자신의 딸벌 되는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그걸 내 아들이 알게 해서 안 그래도 힘든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도 모두 다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순간 더더욱 아들에게 막 했던 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생각하니 더욱더 용서할 수 없기도 했고요. 정말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건가요? 저의 그 질문에 상간남은 목이 부러져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상간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우리 며느리랑 헤어져야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냥 헤어지지는 말고. 저의 그 말에 상간남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게 차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이죠. 그냥 헤어지는 건 제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최대한 비참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죽고 싶게 그렇게 차였으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들을 수 있게 나한테 통화를 걸어놔요. 아니면 두 사람이 만날 장소를 미리 알려주던가.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상간남에게 차이는 순간을 휴대폰 너머로 다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처절했어요. 헤어지자고? 마누라 정리하고 나한테 오겠다고 한 게 언젠데 헤어지자는 거야? 오빠 거짓말이지, 아니지? 내가 정말로 너한테 갈 거라고 생각했냐? 내가 돌았어? 그냥 데리고 놀던 애가 하도 지랄하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해 준 거지. 내가 너 같은 애라? 머리에 총 맞았냐? 뭐? 데리고 놀던 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오빠. 아니잖아.
그러면 뭐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 너도 어차피 나 사랑 안 했잖아. 내 돈 때문에 그런 척한 거지. 내가 너 허영심 많고 사치 좋아하는 거 몰랐던 줄 알아? 나도 너 그런 거 다 이용한 거야. 대충 카드만 지어주면 쉬운 애라는 거 아니까. 네가 여태 썼던 그 카드가 화대였다는 건 너도 알잖아. 제가 딱 원했던 이야기만 하더군요. 며느리는 자존심이 센 아이였습니다. 집안도 괜찮고 본인의 스펙이나 다른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뛰어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도 의식을 하며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했고 말이죠. 그런 아이가 화대니 뭐니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어요. 뭐, 화대? 설마 그러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했니? 너도 나이 많은 남자 만나는 거 다 그런 이유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걸?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고도 당신이 멀쩡히 잘 살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남자랑 불륜을 했다는 걸 광고라도 할래? 그것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저러고 누워있다는 거 광고라도 하게? 상간남의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그 상간남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숨겨야 할 치부였어요. 만약 소문이 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욕을 먹을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좋았잖아요. 어? 이혼하라고 안 할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요. 네? 며느리는 태도를 바꿔서 그렇게 매달리더군요. 어지간히도 그 상간남이 주는 물질적인 것들이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 이러니까 정말 매력 없다. 돈이 그렇게 좋냐? 어? 진짜 헤어지자는 말이야? 정확히는 네가 나한테 이제 버려지는 거지.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거든. 너보다 어리고 예쁜 애들 널렸는데 이렇게 귀찮게까지 하는 애를 내가 뭐가 좋다고 더 봐주고 있어야 하니? 며느리는 그 상간남의 말에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 다음에 다른 남자 구해도 카드 그따위로 쓰지 마라. 이건 뭐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쓰란다고 아주 백화점을 털어요 털어. 인제 와서 그게 아깝니? 그 정도 돈이야 나한테는 껌값이니까 아깝지는 않은데 그냥 네가 너무 속이 보여서 매력이 반감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놓고 사랑이니 뭐니 그걸 누가 믿니? 어? 너도 그동안 나한테 벗겨먹은 거 많으니까 어디 가서 떠벌릴 생각하지 말고 그 즉시 나는 너한테 준 거 다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이라도 할 거니까 너 그거 돌려줄 돈 없잖아. 그니까 알아서 닥치고 조용히 살아. 알겠지? 그렇게 말하고서는 상간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곳을 나온 거였겠죠. 그리고 그날 저는 조용히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짐 말이죠. 그리고 가방 몇 개를 현관문 앞에 내놨어요.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 있는 가방 여러 개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네 짐이지. 제 짐을 왜 이렇게 싸두신 건데요? 며느리가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으니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너, 이 집 나가라고. 네? 며느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는 얼굴로 어이가 없는 목소리로 저를 향해 되물었고 저는 무표정의 얼굴로 아무 감정 없는 사람처럼 그런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새끼가 자기 마누라가 불륜하는 걸 알아서 그 고통에 그런 선택을 하고 저런 꼴로 누워있는데 너는 그런 내 새끼 집에서 먹고 자고 하겠다는 말이니? 나는 그 꼴 못 보니까 저 짐 들고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제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경악스러운 일이기는 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더군요. 그게 무슨... 내 아들 휴대폰에서 봤다. 너랑 어떤 남자가 주고받은 카톡들 말이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것도 너던데. 아니 그게... 어머님,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다. 당장 나가지 못해. 내 눈앞에서 썩 꺼지란 말이다. 제가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며느리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을 치다 넘어지더군요. 그리고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텅 빈 집에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복수를 하고 싶기도 했고 이대로 다 정리하고 잊고 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 말이죠. 다행히 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남은 후유증도 없이 건강한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일을 그렇게 해결하는 중이라는 걸 몰랐지만 말이죠. 죄송해요, 어머니. 네가 뭐가? 어머니랑 민준이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한 건 잘못이 맞아. 그러니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된다. 알겠지? 네, 안 그럴게요. 더더욱 열심히 살게요.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을 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며느리를 찾지 않고 며느리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은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며느리도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기도 했고 아들에게는 어차피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며느리였기 때문에 합의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되었어요. 양육권 문제도 너무 쉽게 합의가 되어서 저는 며느리에게 더 정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저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친정에는 자신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한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그게 자랑도 아니고 떠벌릴 일이 아니기도 했으니 며느리도 말하지 않은 거겠지만 말이죠. 며느리와 바람이 났던 그 상간남은 딸을 시집 보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받을 걸 다 받았으니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걸 받았다는 건 그날 며느리에게 모욕감을 준 것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억이요. 네? 30억이요? 네. 위자료로 그 정도는 받아야겠는데요. 왜 싫으세요? 저는 그날 정신적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로 그 상간남에게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던 그 상간남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입을 막는 게 가장 확실하다 싶었는지 받아들이더군요. 대신 그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한 장 써주세요.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써줬습니다. 그리고 받은 30억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한테 받은 돈이다. 네? 아들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 남자를 만났다는 것도 그리고 피해 보상금으로 그 엄청난 돈을 받아냈다는 것도 모두 다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돈은 돈일 뿐이야. 어차피 반송도 안 할 그놈의 인간들 돈이라도 받아내자는 마음으로 받아낸 거니까. 이거 너 사업 다시 재건하는 데 써. 전에 얼핏 듣기로 다시 시작하려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30억을 달라고 했던 거고 말이죠. 아들은 망설였지만 결국에는 그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제 와서 돌려준다고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놈은 돈을 받아들고서는 더 좋다고 했을 거고 말이죠. 아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손주 녀석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자기 엄마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으면 단 한 번도 엄마를 찾는 소리를 하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며느리로서도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다 빵점인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 애를 좋다고 물고 빨았던 과거의 제가
정말 미울 만큼 말이죠. 며느리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왔습니다. 선 보고 다닌다더라. 자기 전 며느리. 선을 봐? 얼굴이 예쁘잖아. 그래서 그런지 선자리가 많이 들어온대. 집안도 나쁘지 않기도 하고. 돈 많은 남자들만 골라서 선 본다던데. 조만간 결혼하지 않겠어?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재혼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고깃집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진 현금 부자라고 했어요. 정말 돈만 보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저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다시 잘 풀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외부에서 투자도 받고 해외 진출도 하게 되었다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의 일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사람 복이 없는 건 아닌가 봐요. 아들은 사람으로 받은 상처들을 사람으로 치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없이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 떴다고 해도 며느리가 재혼했다든지 하는 소식들은 사실 아예 신경을 안 쓰기란 불가능한 소식들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더더욱 정신없이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저는 더더욱 마음이 쓰였고 말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일을 해서 다시 성공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겠죠. 하늘이 도운 건지 어떤 건지 아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했어요. 주위에 아들을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크게 말이죠. 당연히 그 소식은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갔고요. 사실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복수가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뭐라든. 당신이 잘 될 줄 알았다. 잘 돼서 다행이다. 그런 아무도 믿지 않을 말을 하다가 제가 별 생각 없이 없어 보이니까 민준이랑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그리고 종종 얼굴 보고 살자고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럴 마음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건지 아들과 여차하면 다시 잘해볼 마음으로 찾아온 게 너무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걸 느낀 것 같았고 말이죠. 재혼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체면 떨어지는 것을 못 보는 아이니 고깃집 사장 마누라보다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부인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으로 다시 접근해 온 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훨씬 더 버는 돈이 많기도 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나 아들은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도 치가 떨리게 싫었어요. 어떻게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의문이네요. 네가 선을 보고 다닌다고 소문을 좀 내야겠다. 그리고 혹시 선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말은 그냥 하지 않고 삼켰습니다. 아들은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는 건 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소문을 낸 효과는 바로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 중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뭔데요? 며느리가 솔깃해서는 반가운 얼굴로 대묻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낮고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 사과 받아주마. 네? 며느리는 당황해서 대묻더군요.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걸 받아주기만 하는 걸로 만족한다면 평생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에 저렇게 흔들릴 리가요. 누굴 바보로 하니? 내 아들이 다시 성공했다고 하니? 그 전보다 더 돈을 잘 번다고 하니? 인제 와서 아까워서 다시 돌아올 밑밥 까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지만 안 된다.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돼. 이미 우리 아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 끝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알겠어?
나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사람이야. 며느리는 그런 제 말을 듣고도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하기 전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더 이상 며느리가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들아이에게는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뭐 후회한다느니 그래도 얼굴은 보고 살자느니 아이가 보고 싶다느니 그런 소리를 해댔다는 건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마 평생을 자기가 가졌다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재혼한 그 남편이 성정이 그다지 좋지 못한 말을 건너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과 살 때를 떠올리며 비교하고 고통스러워하겠죠. 아마도 며느리에게 한 가장 큰 복수는 그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들은 계속해서 잘 될 겁니다.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이제는 돈을 쓸어 모을 일만 남았다고요. 똑똑한 데다가 저희 집 정보를 다 캐고 있는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될 테고 어쩌면 화병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이죠. 그걸 위해서라도 아들이 더더욱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보란듯이 손주를 잘 키워내며 살 거고 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의 엔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결말이라 저는 더더욱 마음에 듭니다. 이 사연을 쓰는 오늘까지만 며느리에 대해 신경을 쓰고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해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요. 어디에서 듣기로는 누군가를 싫어하는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제 에너지를 며느리에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며느리의 최근 근황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연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하지만 쓰고 보니 반드시 한 번은 넘어갔어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손주를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곧 하원할 시간이거든요. 지 애비를 닮아서 착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아빠 어릴 때랑 아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손주가 예쁘고 잘해주고 싶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차마 제 아들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제 정말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세요. 요즘 같은 때에도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냐고 하던데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저만 당하며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또 제 친구들 보면 이 정도로 시댁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너무나 통쾌한 일이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3년 차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둘이서 원래 하려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대출이며 뭐며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원래 제 마음은 저희 친정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는 아주 얄짤없으셨어요. 냉정하다 못해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말을 하시더군요. 수민아, 결혼도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했고 사업도 네가 남편 설득해서 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너한테 강요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네가 한 일들 책임을 우리가 같이 져야 하냐. 어떻게든 버텨보던지 소비를 줄이던지 알아서 해. 이제 환갑 넘으셔서 본인과 아빠 둘이서 오붓하게 사신다는데 그 나이가 되어서 사위며 딸 손주까지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냐며 완강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 말이 틀린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그냥 던져본 말이지만 완벽하게 거절당했고 그냥 그렇게 우리 둘끼리 정말 원룸이라도 가서 월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태어난 지 이제 막 돌이 넘은 아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이럴 땐 누가 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막하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뭔가 결심했는지 말을 꺼내더라고요. 수민아,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할머니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다이도 키워야 하고 우리 둘도 빚 갚아서 다시 시작하려면 어른들 도움 받기는 해야 돼. 이제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도저히 우리끼리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간다는 게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어요.
저희가 뭘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저는 바로 물어봤어요. 그래, 뭐든 해야지. 그런데 어머니한테 말씀은 드려봤어? 진작 통화했어. 엄마는 너네만 괜찮다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재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그 와중에도 돈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중고 사이트에 팔고 어떻게든 돈을 아껴볼 심산으로 처절하게 수속을 마친 후에야 그 길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90세 넘으신 시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 어른들만 계시는 가족들과 살면서 괜찮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동안 저는 일을 알아보면서 몇 개월간은 아기를 돌볼 생각이었고 이후에 직장을 구해서 아이를 정식으로 맡길 계획이었어요. 둘이 꽤 많은 대출을 받은 데다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집도 팔고 차까지 팔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부부는 정말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임신 중에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고 초반에는 잘 풀려서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개입해서 도와주었던 분이 대뜸 잠수를 타버렸고 출산을 할 무렵쯤 그분이 경쟁업체에 우리 사업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저는 그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남편이며 가족들은 제발 아이 낳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도 계속 수소문해서 그놈을 잡으러 다녀봤는데 답이 없었고 제 품 안에는 오직 저만 바라보며 밥이며 뭐며 고프다고 울어대는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렸더군요. 결국 그 상태로 우리 부부는 주저앉게 되었고 한번 흐름이 멈추니 망가지고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도미노가 무너지듯 우르르 사업이 멋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니 저는 산후 우울증과 함께 심각할 정도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버티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그제선 눈덩이 같은 빛들이 보여지면서 새삼 마음을 잡고 벼르게 되더라고요. 어린 아기도 있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 일단은 힘을 내보자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를 다잡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생활비도 당연히 어머니께 얼마 드리지만 한 몇 년간은 오롯이 빚을 갚는 데 집중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렇게 각오를 하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왜 한번 사람이 내리막길을 타면 아래에서 계속 발을 묶어두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걸까요? 이래서 좀처럼 다시 수면 위로 못 떠오르고 많은 이들이 절망을 하나 봅니다.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제 새로운 우울증거리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수민이 너 아침에 일어났으면 얼른 나와서 밥 차리는 걸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밥값이나 하겠니? 어쩜 애가 이렇게 흐르니? 밤새 자지 않는 아기를 달래고 겨우 새벽녘에 잠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나마 예전 직장을 알아보고 다시 다니고 있는 남편이 회사에서 버티게 하려면 밤 시간에 깨서 울어대는 아기를 제가 도맡아서 달래야 했거든요. 새벽 4시쯤 겨우 잠들었는데 어머니는 아침도 아닌 새벽 6시부터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물론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니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 눈에는 직장 잘만 다니던 아들을 괜히 사업하자고 부추겨서 빚만 잔뜩 지게 만든 제가 미워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야 다 이해하고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말도 너무 심하시고 제 몸은 몸대로 점점 축나더군요. 저도 낮 시간엔 잠깐이라도 애를 맡겨놓고 직장을 알아보러 다녀야 했는데 어머니는 조금도 그런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 네 할머니는 이가 성치 않으셔서 갈비탕을 드셔도 다 자근자근 잘라서 고기를 드려야 해. 그리고 저기 빨래 좀 다시 돌려라. 용진이 셔츠들도 이참에 다 다리게 꺼내놔. 어머니는 거의 대장이셨어요. 이렇게 지적하고 명령하시고 우만 띄우실 뿐 거의 다 제 손으로 하길 바라셨지 본인은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 집에서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본인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와서 밥을 축내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감당해야 되는 숙명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라는 대로 다 따르긴 했는데 도통 저 혼자 몸이라도 힘든 일들을 계속 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애기는 수시로 울면서 놀아달라 밥 달라 졸리다 하면서 짜증내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이중으로 저에게 일거리를 주시더군요. 정말 말 그대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유, 다혜가 저렇게 우는데 네가 좀 봐야지. 애기를 왜 울리는 거니? 다혜야, 엄마가 꼬집었어? 엄마가 앵앵 울라고 꼬집었어? 할미가 엄마 혼내줄까? 이때는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던 게 어머니는 곰탕을 끓이신다고 그 여름에 이것저것 사들고 오셔서는 저를 오전 내내 부엌에 잡아두셨어요. 선풍기 한 대도 없고 창문도 쬐끄맣게 있는 그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곰탕 고아지는 걸 보고 이참에 사오신 야채들까지 손질하라길래 몇 시간이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기가 잠든 걸 확인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손으로 부채질해가면서 티셔츠가 완전히 다 젖도록 돌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어쩜 저렇게 얄밉게 말하시는 건지. 제 자식이 울길 바래서 일부러 꼬집는 엄마가 어디 있다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덥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집에 붙어 살게 된 입장이자 며느리이니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땀에 왕창 젖어든 몸으로 얼른 세수하고 닦아낸 뒤 아기를 받아 안아서 달랬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탈진하기 직전이었는데 아기는 이제 막 깨서 몸을 움직여대며 안아달라고 난리니 저도 숨이 넘어가겠더군요. 밤새 잠도 2시간도 못 잔 상태로 그러고 있으려니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아기가 깨면 예쁜 모습만 잠깐 보시고 저한테 바로 안겨주시면서 우는 애 좀 달래고 어디 가서 뭐 좀 사오라며 또 할 일들을 대기시켜두고 계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희 시어머니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전 신데렐라가 부러울 정도였어요. 적어도 신데렐라는 집안일이랑 자기네 언니들 시중만 들었지 애기나 안 봤으니까요. 집안일 몇 배의 강도와 육아의 강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꼭 뒤에다 대고 몇 마디를 얹으셨어요. 수민이 너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니? 나는 더했어. 용진이랑 희진이를 매번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이렇게 부엌일했어.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불러대고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싶더라. 그런데 너는 누가 이 집에서 너를 그렇게 부려댄다고 맨날 죽상을 쓰고 있니?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내가 너 무서워서 뭐 말이라도 걸겠어? 저한텐 이런 말이 참 상처였어요. 뭐 힘드냐고 죽상을 쓰냐 하시는데 사람이 못할 일을 시켜놓으신 어머니 앞에서 표정관리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면서 저희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또 얼마나 속을 긁어대시는지 본인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좋은 시어머니 척을 하시더라고요. 용진이 이거 얼른 먹어. 내가 이거에서 다 맛있게 먹이려고 우리 수민이랑 낮에 얼마나 힘들게 곰탕을 구웠나 몰라. 수민이 너도 많이 먹어라. 그래요? 고마워요, 엄마. 수민이 너도 고생했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벌쭉하며 곰탕을 한 입 쭉 들이켰어요. 웃긴 건 시어머니는 그러면서도 남편이 저를 좀 신경 써주려고 하니 그게 그렇게 얄미우셨나 봐요. 아기가 갑자기 울어대니까 제가 실컷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다시 아기가 있는 쪽으로 일어나야 했는데요. 그런 절 남편이 붙잡았거든요. 수민아, 너 여기 앉아서 밥 먹어. 내가 아기 볼게. 응, 알겠어. 그럼 당신이 해줘. 고마워. 그 말에 저는 겨우 자리를 앉았고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밥 한 술을 떴어요. 옆에 계신 시할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는데 시댁에 온 이래 어머니와만 계속 붙어 있어야 해서 할머니 성향을 잘 몰랐거든요. 왠지 좀 신경 쓰여서 할머니 쪽을 쳐다봤는데 할머니가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이러시면서 제 밥그릇 위에 갈치살을 발라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눈도 아주 작아지셨고 발음도 정확하진 않으시지만 할머니의 그런 모습은 왠지 좀 찡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순간 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제가 당시 많이 힘든 상태였나 봐요.
아무튼 갈치살을 우물거리며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남편은 서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앓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용진아, 너도 밥 먹어야 될 텐데 어떡하냐? 회사 다녀와서 힘들 텐데. 애기는 엄마가 봐야지. 수민이 너 얼른 먹어라. 남편은 아침에 출근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잘만 먹고 다니고 커피까지 동료들과 사 마시고 다니고 저녁도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먹어요. 근데 대체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걱정해 주셔야 할 건 저인데 말이죠. 덕분에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엔 또 이게 얹히는 바람에 소화제를 들이킬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할머니가 조용히 오셔선 제 입에 단 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슬쩍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그저 웃으시며 살살 녹여 먹어라 하곤 다시 들어가시더군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한테는 거리가 먼 존재의 분이라 낯설기도 했는데 갑자기 입안에 사탕을 넣어주시니 할머니께서 그래도 나를 좋아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정말 시할머니와 별다리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시할머니께선 종종 저를 챙겨주셨어요. 딱히 크게 무언가를 도와주셨다기보다는 제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불편한 몸으로 오셔서 옷 몇 개를 자기 방으로 가져간다든지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명령질하는 시어머니보다야 훨씬 나았죠. 그런 시할머니를 보고 있자면 괜히 옛날에 저에게 잘해주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랬네요.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바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옛날 분 같지 않게 다정하시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우리 손주, 우리 이쁜 손주 하시면서 제 남동생과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대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절 조금이나마 생각해 주시는 시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착잡해서서 그런가 괜히 기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이 모습도 싫으셨나 봐요. 어느 날은 시할머니와 함께 빨래를 개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할머니 안색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고요. 어디 아프신가 해서 여쭤봐도 고개를 저으시고 그때 남편에게 들은 말이 생각이 났어요.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수술을 몇 차례 받으셨는데 그래도 자주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나자 저는 할머니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잠깐 여기 누워보세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사리 손으로 뭘 하겠냐고 됐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 다른 건 몰라도 안마 하나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저한테 안마 받은 사람들은 돈 주고라도 또 받고 싶다고 찾아올 정도로 손이 야무졌어요. 그래서 전 시할머니께 한 번만 절 믿고 누워보라 하시곤 꼼꼼히 허리를 만져드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많이 아프신지 신음소리를 몇 번 흘리시더니 나중엔 아유 시원하다. 어쩜 이리 시원하냐? 하며 좋아하시더군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내심 뿌듯해서 더 야물딱지게 만져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독살스러운 눈빛으로 절 보더니 한마디로 얹으시는 겁니다. 일 다 안 끝내고 뭐하니? 저 할머니 허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마사지 좀 해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거 받으시면 더 아파하셔. 얘가 뭘 모르면서 나서게 그러다 큰일 난다. 얼른 너 할 일부터 해라. 아니, 방금 전까지 좋아하시면 시원하다 하는 거 못 들으신 걸까요? 분명 본인도 들었을 텐데 제가 일 안 하고 노닥거리는 게 싫었던 건지 이건 거의 뭐 악덕 사장이었어요. 시할머니도 이걸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기색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쿵쿵대며 와서 티를 잔뜩 내고 계시니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들어가시고 나서도 제게 계속 구박에 구박을 얹으셨어요. 사람이 자기 할 일은 하고 뭐든 해야 한다는 둥 기억도 나지 않는 잔소리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시할머니와 있는 모습을 유독 싫어하셨어요. 제가 시할머니와 붙어 있을라 치면 저에게 갑자기 장을 보러 오라던가 아기를 보러 가라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그런 부분들이 어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도대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또 뭔 소리를 들을까 싶어 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시할머니와 함께 아기를 보고 있는데 시할머니께서 아이가 무척 이쁘셨나 봐요. 여 이쁜 것, 우리 용진 얘기 닮아서 이쁘구나. 하시며 아기를 매만지시는데 그 모습이 좋아 보여 제가 저녁을 차리러 부엌에 들어갈 때도 일부러 시할머니와 아이가 같이 있도록 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무섭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대뜸 자기 방으로 부르시더니 팔짱을 턱 꼬고 그러는 겁니다. 예, 너 아무리 그래도 네 시할머니에게 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네? 그렇게 할머니 거리면서 붙어 있으면 어쩌냔 말이다. 할머니는 피곤하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주무셔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옆에서 치대니까 할머니께서 잠을 잘 수가 없잖니. 아까도 보니까 할머니가 애기 보고 있더만. 아이,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가 아이를 좋아하셔서 일부러 놔둔 거예요. 변명하기는 너 솔직히 말해라. 애 보기가 귀찮니? 아니 애 엄마가 어쩌자고 애 보는 걸 귀찮아하니?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어 뭔 말을 하고픈데 시어머니는 이미 뭐 제 말 같은 건 들을 생각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엮을 생각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할머니 문제를 들먹거리셨죠. 앞으로 할머니 옆에 가지 말아라. 알았니? 네가 어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시는 거지. 자꾸 그러면 못 써. 그런데 그때였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갑자기 시할머니께서 들어가도 되냐 하시더니 어머니 방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니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도둑이 제발저린 듯 무슨 일이냐며 놀라 물었고 할머니는 화장실에 수건이 떨어졌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알겠다며 수건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할머니 두 사람만 방 안에 남아있는데 할머니 눈빛을 보니 알겠더군요. 저를 구해주시러 오신 것을.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면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방긋 웃어 보였어요. 할머니도 제 웃음에 화답하듯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시더니 나가셨고요. 하지만 그나마 할머니가 저를 정감 있게 챙겨주신 모습 하나에만 집중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무척 피로감이 커져 있었어요. 이 일이 발생하면서 이젠 정말로 견디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력서를 넣은 직장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여보, 나 거기 들어가고 싶은 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 정말? 면접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쩌지? 너무 떨려. 솔직히 그 직장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언제 공고 뜨나 지켜보고 있던 곳이었고 조건도 괜찮아 탐내던 곳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도 제가 여기서 연락이 왔다 하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이곳에만 들어가면 빚 갚는 건 문제 없을 것 같고 초조해졌던 마음도 내려놔질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으니 그게 가장 좋았죠. 저는 혹여나 몰라 일단 남편에게만 먼저 얘기하고 남편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면접이 있으니 이날은 외출을 해야 한다 하고요. 어머니도 남편이 있어서 그런지 뚱한 표정으로 그래? 알겠다 하며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완전 순리대로 되는구나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면접 전날까지 시간을 쪼개 가상 질문까지 만들어보며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제발 이번에 꼭 붙어야 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들 하면서 한껏 단장을 하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온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시어머니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습니다. 허나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예, 이걸 어쩌니? 내가 너한테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내가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네?
갑자기 동창 모임이라뇨. 그것도 그걸 면접 당일날 말해주는 게 어디 있나요? 지금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네. 까먹고 있다. 이제 문자를 받았지 뭐니. 아무래도 애 보는 건 힘들 것 같고 지금 딱히 맡길 데도 없는데. 집에 시할머니가 있긴 했지만 몸이 불편하신 시할머니에게 아기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의 기회인데, 어떻게 온 기회인데. 다급한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하려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걸 가로막으시며 그러는 겁니다. 아니, 면접이 뭐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보면 되지. 걔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게? 애 보러 오라게?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당장 맡길 데가 없는데 그럼. 어머니가 일찍 말해주셨어야죠. 이땐 저도 신경이 예민했던 터라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나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더 하셨죠.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당장 들어오라 하시더군요. 예, 그게 내 잘못이니? 나도 몰랐다 했잖아. 아무튼 나 지금 준비하고 얼른 나가야 하니까 네가 집으로 지금 들어오거라. 끊는다. 그때 처음으로 대낮에 길거리에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아마도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와 기회가 좌절되었다는 생각, 원망, 분노. 이 모든 게 한데 섞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면접을 위해 동창회 같은 건 한 번쯤 포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으시고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고 원망스럽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터덜터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애를 보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집에 들어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왜 그러냐 놀라 묻는데 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나 면접 못 갔어. 시어머니가 동창회 약속 있다 해서 거기 가야 한대서 못 갔어. 어떡해? 정말? 그거 붙었어야 우리 빚도 갚고 여기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어떡해. 근데 같이 아쉬워하고 슬퍼할 줄 알았던 남편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눈물이 싹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창회 약속이 있다고? 엄마 지금 그냥 내가 아는 동네 친구분이랑 놀고 있던데? 남편의 말이 끝나는 그 순간 슬픔이 와장창 깨지며 충격과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동창회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본인 친구랑 놀러 나가신 거지요. 이유는 뭘까요? 뻔합니다. 저 면접 못 보게 하려고 한 거죠. 너무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저 부려먹는 게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진짜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태로 매번 어머니한테 시달리느니 진짜 우리들끼리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는 게 낫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다가 이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어머니는 이미 아기를 봐주시는 것도 무엇도 아니었고 제가 일을 알아보러 외출하는 것도 거짓말까지 해가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으니 이렇게 본인 집에 묶어놓고 종처럼 부리실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결국 어머니께 한마디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뭐래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제 감정이 폭발해버렸거든요. 똑같이 돈도 못 벌고 애만 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차라리 저와 남편이랑 애 셋이서 사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서 어머니한테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빚을 갚는 게 목적으로 이 집에 온 건데 제가 나가서 일도 못하게 이렇게 붙잡아 두시면 어떡해요? 결국 이러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벌써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자꾸 이렇게 집에만 있으라고 하시면 다음 달이라도 저는 용진 씨와 함께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어머니는 앞뒤 안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눈이 벌개지시더군요. 근데 화내시는 것보단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소름 끼쳤어요. 뭐야?
수민이 너 내가 고분고분 받아주니까 지금 장난하니? 누구 맘대로 나가? 누구 마음대로 나가냐니요? 들어올 땐 니네 마음이었어도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건지 너무 당황스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몸 끌고 우리 수중에 남은 돈 갖고 다른 집 얻어서 나가겠다는데 이걸 왜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가슴을 치시는데 까딱하면 제가 잘못한 걸로 저도 착각할 뻔했어요. 아이고, 이것이 이제 나한테서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네. 내가 내 명에 못 살아. 아이고, 내가 이제는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아이고, 용진 아빠, 나 이러고 삽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넋놓고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어머니의 저런 부분은 제가 도저히 맞춰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었고 보고 있자니 이제는 질려버릴 정도였어요. 말을 더 잇기도 싫고 이날 저도 엄청나게 한계에 치달았었는데 어머니는 아예 이 기회에 저를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더 악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 너 나갈 거면 어디 나가봐. 대신 곱게는 못 나가.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무슨 죄를 그리 지었다고 협박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들 돈을 갖다가 죄다 써버려 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너희 집에서도 안 받아준 거 내가 받아준 거다. 이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야? 기가 막혀서 원. 요즘 젊은 것들이 아무리 시애미를 물러본다고 해도 그렇지. 어디 시집살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너는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어. 아유,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나가고 싶어 그래요. 뭘 나 때문이 아니야? 얘가 그러잖니. 내가 계속 지 집에 묶어두면 나가겠다고. 이게 협박이지 뭐니? 너 시애미 협박하면 천벌받아 이거사. 알아? 어머니는 곧 죽어도 제 탓만 하시면서 저만 자기 아들 앞길 막은 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는 기가 막혀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어느 정도 흘려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강 들으려고 하는 걸 곧에 눈치를 채셨는지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웬 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평소 이 시간에 낮잠을 주무시는 할머님이 나오신 것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때 어머니가 너무 소리를 악악 질러대시기도 했고 안 깨시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제 딸도 깨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님은 벌개진 제 얼굴과 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라고요. 애미, 너 뭐 하는 거냐? 이 소리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소리가 아닌 할머님이 어머니께 하시는 소리였어요. 어머니는 계속 저를 향해 어깨를 들썩이며 사납게 노려보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부르시니 소리를 억지로 죽이시더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대화 좀 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무슨, 내가 안에서 다 들었는데 뭘 아니라는 거냐? 용진이 애기랑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야단을 좀 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시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님이 끼어들게 되니 이 거칠고 숨막히는 공기가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사나워지게 되었어요. 할머님은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 진짜? 네? 네?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90세쯤 되신 할머님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는 작은 눈으로 덤덤히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을까요? 저한테 하시는 소리일 것 같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던 사이 그새 할머님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더군요. 내가 이 집에 있는데도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어? 네가 염치가 있긴 하냐? 내가 너 조용히 있으라고 몇 번을 말했냐?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궁지에 몰린 듯한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조용조용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셔요.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니는 진짜 언제 정신을 차릴 거냐, 응?
그리고선 순식간에 할머님은 어머니의 묶은 뒷머리를 잡아서 아래로 낚고채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 어쩜 그렇게 힘이 세신 건지 그래서 저 연세껏 아직 간병인 안 쓰시고 집에 계신가 싶었어요. 일단은 그걸 떠나 이 상황이 너무 겁이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대로 확 꺾여 주저앉으셔서 저에게 얼굴이 안 보이도록 돌아앉으시는데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너무나 어버버했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그대로 딱딱하게 할 말을 쭉 하시는데 듣는 내내 무슨 아코디언이 쫙 펼쳐졌다가 줄어들 듯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입이 절로 벌어지더라고요. 대체 우리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동안 저에게 무시를 했던 걸까요? 듣는 내용이 모두 너무나 충격적이라 남편도 그만 입이 벌어졌어요. 네가 우리 영식이 두고 밖으로 나돌며 바람펴대던 걸 내가 영식이랑 어린 용준이 불쌍해서 봐주고 걷어주고 네가 잘하겠다고 해서 눈 감고 사라졌더니 적당히 해야지. 도가 지나친 거 아니야? 네가 2번이나 싸돌아다니며 그 짓거리를 했어. 너 그거 다 잊어버렸냐? 응? 할머님의 발음이 분명하진 않지만 주르륵 쏟아내며 소리 지르시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니 우리 어머니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셨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바람을 피셨고 이후로도 한 번 더 피셨다가 그때는 할머님에게까지 걸리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할머님은 아버님과 제 남편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셨고 대신 이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또 90세가 넘으셨으면서도 쉬게 되신 거지. 그전에는 제법 정정하셨기 때문에 밥이며 뭐며 본인이 며느리로 혹여라도 들볶는 모양새가 될까 싶어 홀로 다 해오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완전 삶은 오징어처럼 얼굴이 벌개지셔서는 맞받아치시는데 물론 본전도 못 건지셨죠. 어머니, 이건 얘랑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무슨 시집살이를 했다고 그러냐? 네 나 덕분에 편하게 살지 않았냐? 네가 하도 집안일을 못해서 내가 다 해버렸는데 네 한창 똘끼 부리고 다니던 40대도 안 시켰던 시집살이를 60 넘어서 당해보려? 그래야 정신 차리겠냐? 어머니, 아니 그게 너 똑바로 말해봐봐. 내가 네 시집살이를 시켰냐고? 아니요. 저는 안 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이것 좀 놔주세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어머니는 시집살이라곤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괜히 저한테 별 고생을 다 해본 양 온갖 죽은 소리를 해가면서 부려먹었던 거고요. 본인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저한테 잔뜩 시켜가면서 안 해도 될 일거리까지 만들어가며 자기 밑으로 아랫사람이 들어온 걸 누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러니 그런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저 난리를 피운 거예요. 할머님이 본인한테 뭘 시킨 적이 없이 편히 살고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바람피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사는 며느리였으니 떳떳하지 않고 스스로 눈치를 봤던 모양인데 아들의 손녀까지 끼고 처음으로 자기가 뭘 누려보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싫어서 저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된 거였어요. 생각할수록 진짜 못된 심보 아닌가요? 할머님은 왔다 갔다 하며 나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셨는데 이날따라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 참다 못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대로 고개를 완전히 수그리고 입을 다무시더니 그 상태로도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지 연속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너 할 말 있으면 입 벌려서 말해라. 확 주둥이 비틀어버리기 전에. 저는 내내 입을 벌리고 그냥 멍하니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어머니는 그대로 해골마냥 입을 쏙 집어넣으시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그 광경이 이렇게 웃긴 걸까요? 할머님이 어머니에게 있어 이런 존재일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그리고 할머님은 그렇게 호통을 치시더니 저를 쓱 보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용진에게 네 할 말 있으면 하고 살아. 사람이 떳떳하면 할 말 해도 되는 거다. 네가 바람을 폈냐 뭘 했더냐. 남편 끼고 새끼 끼고 잘 살아보려다 그리 된 게 아니냐. 네 있고 싶을 때까지 편히 있어라.
솔직히 이 집은 저에게 있어 시댁이지만 어머니의 집이 아닌 할머니 집이었어요. 저렇게 편을 들어주시니 진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건가 싶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쏟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다며 시어머니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쏘아대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남편 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바람핀 거 걸려 며느리 괜히 시집살이 시킨 거 걸려. 솔직히 너무 창피한 상황 아닌가요? 쥐구멍이라도 틀어박히고 싶은 심정이겠죠. 허나 보는 저는 너무나 깨소금 맛이었습니다. 이런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도망 나가고 싶었지만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생하게 될 판이긴 했어요. 할머님도 손주네 부부가 사업 빚지고 들어온 걸 알고 허락해 주신 걸 텐데 저렇게 어머니와 저의 불화가 심하니 보다 못해 나서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집에 더 있기로 했어요. 이날 할머니 말씀으로 모든 상황이 저희 부부에게 다 알려진 이상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출근하면 도망치든 문화센터니 뭐니 어디 간다고 나가버리시고 접촉을 피하셨고요. 그 덕에 제가 그럭저럭 집안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 한 분만 안 계셔도 일이 편할 진 몰랐어요. 외려 지금은 할머님이 제 딸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깨면 거실에서 놀아주시느라 너무 편해졌어요. 이전보단 근심거리가 확연히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그럭저럭 다시 일을 찾아보고 있고요. 어머니가 저를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괴롭히지만 않으시면 안 부딪힐 것이고 또 뭐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할 생각인데 묘하게 접점이 없어요. 아무래도 할머님의 개입이 컸고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해대던 며느리한테 본인의 옛날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킨 게 그렇게 못 견디셨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저 우리가 독립해서 다시 나갈 때까지 할머니께서 오래오래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